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유은, 신유정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현재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현재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코스피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7천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좀 수급적인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을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코스피가 2,800선 저항선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시장이 더 가려면은 약 10%의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변동성이 강력한 시장의 흐름 대응하기 쉽지 않을 때는 저희가 계속해서 실적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이럴 때는 그래도 아무래도 수출을 기반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들, 그러한 기업들이 좀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관련주들,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ODM 기업들은 어떤 흐름일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부터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실적 그 자체가 아니라 가이던스였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팩트셋의 예상치를 가뿐하게 뛰어넘었는데 어닝콜에서 나온 내용들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가이던스가 약간 부진했습니다. 시장에서는 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은 이보다 약간 부족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실 주가 내내 장중 내내 상승 흐름을 유지했지만은 장 이후에 실적 나오자마자 보시다시피 주가 뚝 떨어졌습니다. 장 외 거래에서 8% 가까운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미래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속적인 가격 인상과 데이터 센터에서 사업이 50% 넘게 성장했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 어떻게 보면 하반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이 바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일 것 같은데 먼저 간밤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달러에 대한 엔화의 환율이 보시다시피 1달러당 160엔을 터치가 나왔습니다. 장중한 때는 160.82엔까지 기록이 됐는데 엔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6년 이후로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움직였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원달러 환율은 이제 1,4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는 연말까지 1,420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율 1차 방어선인 1,400원에 근접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긴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이 1,400원은 1차 방어선이기 때문에 만약에 터치가 된다면 정부가 바로 개입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터치해서 그 위로 올라온 것은 역사적으로 4번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IMF 시절이고요. 두 번째는 2008년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2년 코로나 당시, 그리고 네 번째는 최근 4월이었는데 일단 그만큼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측에서는 무역 흑자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왜 이렇게 1,4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걸까요? 이유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미국인데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밤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6선을 넘기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4월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는 106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 106선을 넘어서면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1,400원대 터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달러에 대한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이 106선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기준금리 인하 횟수가 관건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은 일각에서는 글쎄 9월에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106선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 PC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밤에 달러가 이렇게 긴장을 한 이유는 오늘 밤에 있는 이벤트 때문입니다. 2024년 대선 1차 토론회가 현지 시간 27일에 열리게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움직였던 겁니다. 원화에 대한 이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4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선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우리 한국의 이 원화의 환율은요, 사실 중국의 위안화의 환율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외국인의 시선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 구조는 비슷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와 한국의 이 원화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위안화가 1달러당 7.2위안까지 올라왔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7.5에서 7.6 위안까지는 용인을 해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위안화의 환율은 왜 이렇게 강한 것일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본격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우리가 중국의 뭐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부품에 좀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전망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측에서는 사실 위안화가 비싸면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이익을 얻고자 이렇게 위안화의 환율을 떨어뜨리는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현재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환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수입을 해오더라도 사실 이 전체적인 물가 지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의 국금센터 측에서는 급격한 위안화 평가절하 가능성은 낮다라면서 업계에서는 천천히 위안화 약세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과 미국 각각의 스탠스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최근 들어서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될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변동에 민감한 탑3 섹터를 증권사에서 뽑았는데 먼저 가장 강하게 움직일 것은 우리의 예상을 깨고 기계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 가운데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기업은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150 가운데서는 사실상 젤시스 메디컬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올라가는데 외국인 수급이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현재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좀 달라졌다고 합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흐름이 아무리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최근에는 코스피 지수를 보고 산다라는 이 통계가 나왔는데요. SK증권 측에서 관련된 통계를 내놓았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 부근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는 게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한 듯합니다. 그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분명히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다음 시그널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변동성 강한 시장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와중에 참 이럴 때 수출을 기반으로 매출을 잘 키워내고 있는 화장품과 식품이 없었다면 정말 더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글로벌 인기를 키워나가고 있고 수출을 키워가고 있는 화장품 관련해서 오늘 또 새로운 지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화장품류의 수출 금액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상승폭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라면 가장 높은 수출액을 보였던 2021년의 화장품 수출액보다 올해가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을 기반으로 해외 수출 호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오늘도 공개가 된 기업 심리 지수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직 100 이하 95.7이지만 그래도 전월 대비 2.9포인트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러한 상황 심리가 4개월 연속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는 전반적인 긍정적인 지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주가 흐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지켜볼 게 건강기능식품인데요. 건강기능식품은 이 식품 관련주에 비해서 흐름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다음 주가 될 것이다. 다음 주자는 건강기능식품을 주목해야 한다라는 시각이 많은 만큼 오늘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건강기능식품은 1분기에는 내수 시장 안에서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경쟁 구조가
호조가 좀 심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주춤한 주가의 흐름을 보였는데 역시나 또 수출 측면에서 전망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건강기능식품을 아주 좋아하는 잠재력이 높은 시장인 중국 시장 안에서 수출을 앞으로 더 키워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이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 때문에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사실 좀 올해 1분기에 주춤했다라고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확인해 보면 시장 규모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27% 시장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망 역시나 좀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식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ODM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식품, 그리고 화장품이 아닌 ODM이냐라는 이유를 좀 확인을 해보면 특히나 식품도 그렇고 이 화장품도 그렇고 중저가 브랜드들의 인기가 좀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 안에서 좀 저가형 브랜드들이 인기몰이를 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이 소규모 개별 여행의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옛날에는 화장품을 좀 백화점에서 구매한다 아니면 면세점에서 구매한다라는 트렌드가 있었다면 최근에는 로드숍을 가장 많이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직전에 살펴봤다시피 물가도 너무 비싸고 금리가 너무 비싼 상황 속에서 트렌드 자체가 가성비 소비로 이어질 상황이어서 그래서 더 중저가 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화장품도 그렇고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중저가 브랜드들은 자기가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기보다는 주로 ODM의 생산을 맡기는 구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인 화장품 브랜드 중에 하나인 클리오가 지난해 역시나 매출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주가상에서도 엄청난 수치를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이 3,300억 원, 영업이익이 300원대인 사실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이었는데 이 클리오는 100% 생산을 ODM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맥스와 CNC 인터내셔널 같은 이 ODM 기업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분기에 보였던 화장품 브랜드들의 상승세가 이제는 ODM으로 넘어갈 것이다, ODM에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ODM이 이 기존의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자체보다 주가의 상승폭도, 실적의 개선폭도 더 가파르게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시장 안에서 이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의 ODM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맥스도 한국콜마도 코스메스 코리아도 오늘 시장 안에서 주가상의 힘도 상당합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과 같은 시장 안에서 지금도 10%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2분기 실적 20% 넘을 것이다, 영업이익이 30%를 뛰어넘을 것이다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는 만큼 계속 좀 팔로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화장품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집니다. 하반기에 글로벌 시장 안에서 이제 미국의 프라임데이도 다가오고 4분기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홀리데이 시즌 행사를 맞이해서 우리 국내 ODM 업체들에게 발주량을 더 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 만큼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건기식 ODM 역시나 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상당합니다. 특히나 또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1분기에 조금 주춤했고 그래서 이 부분이 2분기 실적에는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이러한 수출 개선세라면 하반기에는 내수 실적까지 더해져서 큰 폭의 실적 회복을 거둘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정하는 이 주요 건기식 ODM의 합산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전년 대비 7% 매출액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24%가량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이 ODM 기업들 오늘은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마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파이널샷 출발합니다.
네, 시장 상황 함께 먼저 분석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 시장 약간의 좀 조정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려면 당연히 조정은 있어야겠지만은 이 조정이 길어질지 아니면은 뭐 이제 시장이 사실 반등할 수 없을지 이런 부분들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2800선을 뚫어서 넘어섰을 때, 그러니까 6월 20일이 2800선 넘어섰고요. 그리고 18, 19, 20일 3일 동안 상승하면서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 2800도 넘었고 지루했던 박스권 상단 좀 돌파하고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도 상당히 좀 좋았고요. 분위기 되게 굉장히 좋았는데 21일과 24일 조정 나왔고요. 그리고 전 25일, 26일 상승을 했지만 오늘 다시 좀 미끄러집니다. 이 상단에 대해서 2800선 가까이 갔을 때 좀 더 뚫어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힘이 조금은 더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추가적인 좀 모멘텀, 동력이 좀 필요한 이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이 상승에 대해서 전일 상승을 했지만 2800선을 뚫어내지 못했고 오늘 하락하는 이유 두 가지 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관이 이틀 동안 1조 원이 넘게 현물에서 좀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수급적인 이유 말고 종목별로 좀 찾아본다라면 종목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이 하락에 기여를 했죠. SK 하이닉스 1% 정도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물론 장중에 장 초반에 마이너스 4% 정도까지 하락을 했다가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시가총액 2위 업체의 1%의 하락, 그리고 그 외의 반도체 종목들의 이 대체적인 하락세 이런 모습들이 코스피의 약세를 좀 가져왔고요. 물론 코스닥의 낙폭도 SK 하이닉스의 낙폭처럼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 이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원인을 또 미국에서 찾아본다라면 마이크론의 실적은 사실 잘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고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을 할 수가 있었고요. 어렵지 않죠. 반도체 실적,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분명히 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의 실적이 잘 나왔는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나왔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죠. 가이던스가 좀 약했습니다.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 가이던스. 시장은 좀 더 높은 가이던스를 기대했는데 그 가이던스보다 약 한 5% 정도 낮은 가이던스를 제시했죠. 물론 미국 시장은 가이던스를 항상 보수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을 발표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비율이 상당히 높죠. 미국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은 70%대거든요. 국내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50% 미만임을 본다라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이 부분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많이 제시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강한데요. 물론 이 가이던스가 좀 약하게 제시되면서 시간 외에 하락을 했고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하락을 했는데 이 부분 상당히 많이 만회하고 있다라는 점은 반도체의 분위기 오늘은 좀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고요. 수급적으로 제가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전기전자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좀 하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은 또 SK 하이닉스 많이 사고 있습니다. 3천억 정도 전체적으로는 전기전자 섹터 순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금융까지 외국인은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 오늘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낙폭도 많이 줄였고 외국인의 순매수도 들어오고 주요 종목들의 낙폭도 줄고 있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여전히 긍정적인 상황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또 2800선 많이 넘어서기 위해서는 2800선 근방까지는 가겠지만 여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 조금의 더 모멘텀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약간의 조정 들어오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나쁜 상황은 아니다. 다만 2800선을 가뿐하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뭔가의 좀 모멘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장세 속에서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LG 이노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상승하는 종목들은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종목들, 대형주 안에서 상승을 했고 그 안에서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가 여전히 가장 수급적으로는 좋습니다. 그 섹터 안에서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는 하겠지만
하지만 상승률에 있어서는 이제는 반도체가 상승률에 있어서 1등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안에서 전기전자 섹터 안에서 LG이노텍을 좀 골라봤는데요. 실적이 좋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별 종목단에서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한 1,000억 정도를 본다라면 시장 컨센서스는 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컨센서스를 한 30%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아이폰의 판매량이 좋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고 중국 판매도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이고 LG이노텍도 수출주죠. 수출주들 최근 들어서 안 그래도 수출하는 기업들 잘 되고 있는데 환율에 있어서의 플러스 알파를 더 받고 있습니다. 1분기 원달러 환율을 지내오고 나서 1분기를 지내왔을 때 2분기 예상을 1,300원에서 1,350원 정도 사이 정도를 많이 기업들에서 예상을 했었고 1,320, 130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2분기 평균 환율은 1,370원 정도가 됩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높죠. 환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원화가 그만큼 싸졌고 경쟁력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수출주에서 LG이노텍도 이런 환율에 대한 수혜도 받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PBR도 여전히 1.1배 수준으로 상당히 좀 낮다라는 점 가격적으로도 부담이 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주 안에서도 LG이노텍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27일 목요일 시장 오후 2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시장 오후장 기준으로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그 낙폭을 좀 줄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의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안에서 지금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오늘로서 3거래일째 담아내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다소 강력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1조 원이 넘는 매물을 좀 출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어떠할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냅니다. 오늘도 매물을 담아내고 있는 개인 투자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동반 매도세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물이 출회하고 있는데 오늘 934억 원의 매물이 매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오늘 좀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 매도세가 강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이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오늘의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또 우리 수급의 상황은 어떤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목요일 시작 오늘도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일을 기점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 목요일에 다시 방향성을 잡아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오늘도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더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본부장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마이크론의 실적이 잘 안 나왔다라고도 보긴 어려워요. 네. 숫자는 찍히긴 찍혔는데 우리가 워낙 눈높이가 좀 높다 보니 그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숫자에 시장은 조금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표현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마이크론이 지금 시간에서 보여주는 변동폭 대비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의 지속성 혹은 연속성적인 부분을 고려해 봤었을 때 기관 투자자분들의 오늘 이제 매도 물량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IT가 아랫꼬리를 좀 강하게 달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이렇게 되면 지금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긍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또 조정의 시작점으로 봐야 되는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가지고 방향성을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정말로 조정의 시발점을 보여주는지 아니면 마이크론이 없더라도 우리는 다른 기업들이 있어요 라는 모습을 보인다면 뭐 대표적인 예시는 엔비디아가 없더라도 애플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이 마이크론을 대체할 어떠한 타 섹터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그 방향성을 보시면서 투자의 전략을 좀 짜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 실적 기다렸는데 그래도 실적 괜찮았는데 기대치에 부응을 그렇죠. 못했나 시간을 거래해서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하락하는 흐름이었는데 그래도 그 우려에 비해서는 잘 지켜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락세가 정말 조정의 시작일지 아니면 뭐 잠시 움직이는 건지 이제 오늘 밤 시장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방향성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본부장님은 지금 변동성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저는 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서 뭔가 악재가 나오거나 반도체의 주가가 빠질 때는 이제 선물의 대량 매도를 기반으로 해서 좀 시장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이 앞에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망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보다 낮다라는 그 이제 전망에 대한 논란이 나오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애프터마켓에서 한 6% 정도 빠졌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큰 얘기가 없었다라는 얘기로 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 한 3% 빠지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서는 사실 이제 외국인의 선물이 이제 반도체발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금일 수급 외국인 상위가 1등과 2등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거든요. 거의 합해서 4천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시장 전체 외국인이 지금 2,994억 원 순매수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선물이 오늘 장중에 1조 2천억까지 빠졌던 게 지금 5천억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이것은 아마 선물 거래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수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배팅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9월물에 대한 선물과 현물 같은 경우도 둘 다 이제 마이너스 한 0.78 정도 빠졌던 것들이 지금 마이너스 0.3 수준까지 말아 올렸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라기보다는 반기말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오늘 금융주들은 좀 대거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늘이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것도 배당 낙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 그리고 이제 배당에 대한 수급 변화들이 오늘의 좀 수급 트리거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선물에서는 5천억 원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같이 추종하는 수급이 같이 빠져나갔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선물에서 1조 2천억 정도가 나갔기 때문에 사실 기관에서 7,200억 중에서 6,184억 원이 지금 금투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물량이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흐름이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단기적인 수급 변동성의 이유로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러한 수급적인 특징 또 시장을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성전기 이름 올리고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러브콜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업 바로 현대차입니다. 네 번째 오늘 자리 잡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다섯 번째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입니다. 다만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 우선주를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줄매도가 이어지는 기업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사들이지만은 최근 들어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네 번째로는 기아,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LG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현대차는 사지만 기아를 매도하는 흐름 최근 들어서 포착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안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펩트로 오늘도 바이오 쪽에서 매수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시노펙스입니다. 네 번째로는 메디톡스, 다섯 번째로는 HLB인데 오늘 한 종목 쪽 빼고 모두 다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최근 들어서 또 급등 흐름이 나왔던 강했던 섹터 오늘 외국인들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VT 가장 많이 덜어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리콘투, 세 번째로는 엔캠, 그리고 네 번째로는 YC,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휴젤 올라와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사지만 휴젤은 매도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수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투 쪽에서 오늘 좀 크게 팔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대한항공 오늘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우선주도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동양생명, 네 번째로는 서현이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 배당주죠. 맥쿼리 인프라 세 번째로 오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삼성전기인데 오늘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기업을 기관은 가장 많이 팔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KB금융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테크윙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VT 올라와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아치우는 기업을 기관은 오히려 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노신소재,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이넥스 올라와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첫 번째 기업은 하이젠 R&M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2, 그리고 세 번째로는 스펙 종목 올라와 있고요. 네 번째로는 CNC 인터내셔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화장품 쪽을 약간 좀 덜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다섯 번째 파마리서치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파마리서치 줄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 특징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종목을 수급적 특징주로 보고 계시는지 화면으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삼성전기와 서현이화, 그리고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현대차와 LG전자를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어떤 특징이 있을지 삼성전기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삼성전기 저희가 방금 확인을 해봤다시피 외국인은 정말 많이 사는데 기관은 강력하게 매도합니다. 어떻게 그쵸. 보고 계시나요? 일단 뭐 기관은 크게 믿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믿고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포함을 했었을 때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베트남 공장이 지금 양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어제부터 지금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또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 증폭제 역할을 해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베트남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하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FCBGA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양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삼성전기도 AI 시대에 발맞춰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는 제품이 지금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당연히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FCBGA의 매출이 녹아들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는 과거에 모바일의 매출 비중이 많았다라고 하면 작년 3분기부터 전장 쪽의 매출이 늘어남을 좀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전장이 늘어나게 되면 그동안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안 좋았었던 MLCC 단가에 대한 어떤 개선을 또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장 쪽에서도 잘 나가고 또 AI 시대에 발맞춰서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또 테마적으로는 유리기판과 관련한 또 기술 확보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삼성전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은 부담 없다. 대신에 문제는 기간일 뿐. 그러니까 길게 좀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적합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으로 외국인을 믿고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으로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 현대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또 외국인의 매수대가 강력한 종목이었는데 지금 또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주주환원, 뭐 자사주 매입 관련한 호재도 있는데 지금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나요? 네, 뭐 현대차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력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뛰어난 종목이고요. 작년 11월부터 봤을 때는 이제 산업 쪽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이런 외국인의 수급 보유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또 기관에서의 좀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배당락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변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실적 베이스로 움직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해주신 뭐 인도 IPO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조지아 공장까지 이런 이벤트들이 좀 터져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너무 쌉니다.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과 비교했을 때 뭐 인도 쪽과 비교하면 4-5배 정도 차이 나고요. 그냥 이제 뭐 글로벌 기업 중에서 좀 낮은 거랑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평가만 제대로 받기 시작을 한다면 뭐 가격대 부분이 이번에 40만 원대가 나왔거든요.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국내에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동차는 단연 가장 중요한 종목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건 뭐
여기 가면은 당연히 부품주들 따라가니까 네. 주요 부품주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뭐 여러 가지 호재도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도 잘 봐줘주고 있어서 정말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힘을 가져가게 될지 부품주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본부장님의 부품주를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이와 뭐 이번 주에 좀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시나요? 뭐 서현이아가 가장 좋은 기업이라서 좀 뽑아왔다기보다는 그래도 네. 이제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강한 또 수급의 모습,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어디가 많을 거냐라고 보면 서현이아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분기 매출 1조가 지금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 정도의 성장세라면 다가오는 2분기, 3분기에는 분기 매출 1조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반은 당연히 유럽과 미국에서의 지금 매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아실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과 인도에서 증설과 신규 공장에 따른 어떤 수혜 기대감. 자동차 부품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북미 쪽에서 판매량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있을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인도의 성장성을 놓고 바라본다라고 하면 저는 부품사들은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주와 함께 그 강력한 흐름을 이어갈 텐데 이제 수출 시장 안에서 글로벌 시장 안에서 힘도 확인이 되고 부품주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 LG전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LG전자 네. 오늘은 좀 하락하네요. 네, 뭐 오늘 좀 모멘텀이 있긴 네. 했는데 시장에서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최근에 LG그룹 같은 경우는 좀 모멘텀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칠러 관련된 부분에서도 한번 산업적인 이슈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차와 또 이제 LG그룹 간의 시너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벤트도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뭐 전장발 부분들과 또 반도체 부분에서의 이벤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제 로봇 제미나이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로봇까지, 그러니까 차세대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산업군들의 전반적으로 좀 발이 걸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바닥권에서의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동반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상승 이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들은 좀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단기적인 흐름이 확인이 되긴 하지만 좀 길게 살펴보면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그 흐름 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더 움직이게 될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이슈 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공정 쪽에서 한 가지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텐데요. 오늘은 벤자민 투자자문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정말 오랜만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투자자문이라니까 또 오해가 있으실까봐 네. 연구소로. 아, 연구소인가요? 투자자문은 이제 그 정말 자문사. 그러면은 네, 해주세요.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 네네네. 네,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소장님이랑 오늘 VM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전공적 쪽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 이 시간에 저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종목으로 종목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근데 그 종목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그 선정한 배경은 얘기를 드리겠지만 네. 일단 종목이 하나 딱 찝혀서 나간다는 거. 일단은 지금 후공정 장비 업체가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죠. 지금 앞에 뭐 한미반도체 닮은 꼴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한미반도체는 넘사벽인 수준인데 네. 한미반도체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인공지능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이죠. SK하이닉스는 완성업체고 이수페타시스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부품입니다. 기판이니까요. 그래서 장비 업체인데 후공정이란 말이에요. 한미반도체가 원래 하는 게 웨이퍼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그거를 이송해서 검사하는 데까지 날라주는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던가 그거를 자르는 이 지금 저기 일을 만드는 업체예요. 자르는 칼, 소울을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TSV 그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에서 이 TC 본더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주는 한미반도체가 거기서 뜬 거예요. 그리고 이 한미반도체 말고 그 후속으로 갔던 것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DIT나 이오테크닉스 이런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 그리고 STI, PSK 홀딩스 같이 요 지금 매스 리플로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 이게 전부 공정이 다 후공정 쪽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공정 쪽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노광, 식각, 증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가 가장 그래도 두각을 나타내는 거는 증착이거든요. 종목으로 따지면 원익 IPS라던가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최근에 급등을 시작한 테스 이런 업체들이에요. 유진테크까지 4대. 이 4대 장비 업체가 전부 증착 장비 업체예요. 그러면 식각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는요? 식각 장비 회사가 우리나라는 전무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식각은 램리서치가 완전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로닉은 일본 업체. 그리고 다른 쪽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노광은 ASML이 딱 잡고 있어서 노광을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증착도 사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거를 다 쓰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메스라던가 지금 갖고 온 VN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거의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증착 쪽에서 원익 IPS라던가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딱 한 곳씩 잡고 있죠. 그러니까 다 나눠져 있어요. 원익 IPS는 삼성전자 향,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향. 식각 장비에서는 삼성전자는 자회사인 세메스가 삼성전자 향이고 여기선 VM이 SK 하이닉스 향입니다. 근데 왜 식각 장비 그리고 전공정을 갖고 왔느냐? 아까 말했듯이 후공정이 워낙에 뜨거워서 아까 언급한 종목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미반도체, 뭐 DIT 여기서도 나눠지는데 엄밀히 나누면 DIT는 SK 하이닉스 향,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 향. 그리고 STI는 SK 하이닉스 향, PSK 홀딩스는 삼성전자 향. 반대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쨌든 그 종목들이 전부 다 급등을 해서 지금 계속 또 날아가고 있던가 아니면 고점에서 조정을 하고 다시 가고 있던가 다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불붙은 걸 가도 되는데 완전히 안 가고 있는 쪽을 봐도 좋은 거죠. 근데 장비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 장비 부품 소재 중에서 부품 소재단으로 아예 빠지지 않고 장비 안에서 순환매가 돌아갈 거를 찾다 보니 후공정보다 전공정이 안 갔고 그리고 지금 뭐 증착보다 노광 식각 쪽이 아예 안 건드려졌고 그래서 식각 장비 중에서 유일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VM을 가져오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까지 안 갔던 쪽에서 우리는 좀 기회를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SK 하이닉스가 이제 뭐 증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혜 받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아까 말했듯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증착 장비 그리고 ASML의 노광 장비 그리고 지금 식각 장비, 램리서치의 식각 장비, 도쿄 일렉트론 이런 걸 다 쓰고 있어요.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최고의 장비를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국산화된 장비를 써서 조금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실력이 어느 정도 돼서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퀄 테스트만 통과하면 뭐 크게
변화가 퀄테스트를 없나요? 통과하고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수율이 나오는지를 봐야죠. 예를 들어 VM은 지금 이 SK 하이닉스 내 점유율이 10% 내외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계속 늘리면서 SK 하이닉스가 쓰는 장비야? 그러면은 우리도 좀 눈여겨볼까 하면서 세계적인 칩 업체들이 붙으면 성공이겠죠. 예를 들어 디램 쪽에서 디램 낸드 플래시 쪽 씬에서 같이 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눈을 넓혀서 뭐 인텔이나 TSMC를 만약에 시각 장비에서 얘네가 잡는다. 그러면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죠. 어쨌든 지금 SK 하이닉스가 HBM3E 요걸로 또 앞서가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또 여기서 한 발 뒤늦고 HBM3E가 요 캐파 증설에 지금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캐파 증설을 할 때 어쨌든 이게 D램이잖아요. 어쨌든 D램이에요. 그러니까 D램이든 뭐 낸드 플래시든 어쨌든 반도체 씬에서 노광 시각 증착은 결국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캐파가 증설되는 쪽에서 우리나라 국산화된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HBM3E가 10나노급 5세대 D램이 원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D램을 위로 쌓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D램 같은 경우는 선폭으로 표시를 하잖아요. 선폭이 얼마나 미세한가. 이 낸드 플래시는 위로 쌓는 거. 뭐 256층이냐, 뭐 512층이냐. 그 TSMC랑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3나노, 2나노 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선 회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굵기보다도 더 작은. 근데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10나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미 3.2를 갖고 D램도 10나노급에서 이제 한 자릿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를 D램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세대부터 X로 시작합니다. 1X, 1Y, 1Z 이게 1, 2, 3이고요. 1A, 1B, 1C가 4, 5, 6세대예요. 왜 D를 이렇게 가려놨느냐? 그러니까 10나노인데 9인지 8인지 7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변수로 표현한 거예요. A, B, C, X, Y, Z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랬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미 삼국지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D램에서 치고 들어올 업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굳이 TSMC, 삼성전자처럼 피 터지게 경쟁하지 말고 어차피 10나노급인데 알아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알파벳을 표현한 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여기서 좀 저기 한 거죠. 좀 비아냥된 거죠. 우리는 1 알파 베타 세타로 하겠다. 그냥 그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열받아가지고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4세대, 5세대, 예를 들어 1A, 1B는 14, 13 정도인데 너네는 그럼 얼마야? 근데 마이크론이 말을 안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했고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술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뭐 그럴 수 어차피 있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공개를 해버렸는데 공개를 안 하자고 해갖고 싸움하지 말자고 해서 뒤에 1 하고 지어놓은 거예요. 우리 뭐 그렇잖아. 우리 나 10몇 층 공개하기 싫으니까 아파트 1X층에 살아 이거예요. 그게 12층인지 19층인지 18층인지 너네가 맞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HBM3E는 5세대입니다. 1B, X, Y, Z, A, B니까 5번째죠. 어쨌든 이게 1B 나노미터 적용한 HBM3 라인이 수율 향상이나 생산량 능력 증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했듯이 HBM3E라는 저기가 D램이 원재료예요. 10나노급 5세대 D램이. 그래서 요거에 맞는 장비를 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각 장비 시장 규모가 238억 달러고 증착 장비 시장 규모가 183억 달러인데 장비 공급 업체 순으로는 시각 업체가 5개가 있고요. 우리가 쓸만한 것들이. 증착 장비는 1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 장비 시장 규모가 100억 달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장비 업체는 증착 장비 쪽에 더 2배가 더 많은 이게 거죠. 기술 장벽이 더 높나요? 그런 걸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유진테크가 증착 장비에서 굉장히 조금 두각을 그나마 나타내고 있고 세계 15위, 뭐 16위 이래요. 점유율을 수상하면 네. 1% 되지 않지만 그나마 우리 노광 시각 증착 중에는 가장 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각 중에 또 가장 크고. 그걸 반대로 말해보면은 진입 장벽이 조금 낮다고도 볼 수 있겠죠. 시각이나 노광은 아예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고 ASML이라던가 도쿄 일렉트론, 랩리서치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어서 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가봤자 안 된다. 네. 그런데 그걸 껴든 게 VM이니까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경쟁하는 업체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파고들 여지가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원재료가 투입되는 공정의 캐파를 지금 SK하이닉스가 증설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서 약간 낮은 단가로 싸게 개발을 하려고 할 때 국산 장비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 당연히 램리서치나 도쿄 일렉트론의 시각 장비보다는 VM이 훨씬 싸게 들어갈 테니까요. 그거를 이용하려는 업체들도 꽤 있다. 물론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겠죠. 네, VM. 소장님께서 꽤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니까는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26년 2분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신규 펩향 장비 발주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해외 비메모리 반도체 대상 영업이 순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보니까는 증권가에서 유한타 증권 측에서 목표주가 4만 원대 제시를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SK 하이닉스 쪽이랑 이제 진짜 계약이 돼야지 뭐 매출이 발생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장비업체들 중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만으로 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계약으로 체결이 돼서 찍혀봐야 알거든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사실 모험을 하지 않을 테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이기려면 당연히 돈을 더 주고라도 그죠, 램리서치나 당연하죠. 도쿄 일렉트론 장비를 써야죠. 똑같은 싸움에서 이 무술 실력이 비슷한데 나만 안 좋은 창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나 똑같은 검을 써야지 겨뤄볼만 하는 거죠. 그 지금 싸우는 판이 HBM 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지금, 저기 무슨 테스트를 진짜 저기로 올리고 할 겨를이 없죠. 그죠. 근데 지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6월 달에 하나 나왔습니다. 110억짜리. 상대방은 SK 하이닉스고요. 매출액 대비 무려 42.29%짜리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도 하나 계약이 있었거든요. 올해 들어 VM이 2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용이 복부 타듯이 똑같습니다. 4월 달에도 매출액 대비 42.29. 두 개를 합치니까 거의 작년 매출액 대비 84%를 여기 두 개에서 해냈어요. SK 하이닉스 향 110억짜리를 또 했습니다. 4월, 6월에 두 번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거의 SK 하이닉스한테 매출을 못 일으키면은 매출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SK 하이닉스가 보니까 지금 고가는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네. 이런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선택이 어떤 목적이냐. SK 하이닉스의 D램 1B 공정, 아까 5세대 공정 전환에 따라서 시각 장비를 납품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장비가 납품이 되었어요. VM의 어떤 저기가 퀄이 테스트가 통과가 됐겠죠.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를 몰린 게 지금은 장점인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의 격차가 어디서 벌어졌느냐. 삼성전자 향인 원익 IPS보다 SK 하이닉스인 주성 엔지니어링이 월등히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이저 어닐링도 똑같아요. SK 하이닉스를 잡은 DIT는 엄청나게 날아간 반면에 삼성전자 향인 이오테크닉스는 조정을 받았어요. 이오테크닉스가 그것 때문에 DIT랑 SK 하이닉스를 묶어서 지금 소송 고소를 했거든요. 자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향이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서 매출이 많이 나온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그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두 개 발거치기 어려워요. 한미 반도체 정도 되니까 그런 거죠. 한미 반도체 TC보는 한미 반도체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세메스 거 쓰다가 이제 뒤늦게 써보려고 하는데 장비가 없는 거고 수급이 다른 데서는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팽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을이 한 문어 반식으로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딱 이렇게 저기 하고 팔짱 쥐고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너네 필요 없어. 다른 데 할게.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단가를 낮게 또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쯤 제가 이쯤에서 이제 궁금한 건 사실 뭐 물론 좋은 기업이긴 한데 아까 전에 얘기해 주셨던 110억 원이 생각보다 좀 큰 규모는 아니고 그렇다면은 실적은 어떻고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실적이 SK 하이닉스 향이 주력이다 보니 거기서 연동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 1,781억 매출이었던 게 2023년에 260억으로 완전히 또 줄어듭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저기가 안 좋으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면 이런 식이 돼요. 장비는 초반에 공장을 지어야지 장비를 사기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업장이 부진해버리면 공장 증설 계획을 다 취소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가 다시 2024년도 예상치는 693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12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으로 다시 돌아서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보니까 흑자 전환 예상되던데. 네, 그래서 실적이 작년에 바닥을 치고 올해 어라운드하는 지금 재무제표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3년 연속으로 하락을 하다가 2023년도 말부터 2024년도 초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재무제표와 기술적인 차트가 지금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VM에 대해서 만나보고 왔는데 말씀처럼 사실 후공정은 좀 크게 움직였는데 전공정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시가업체인 VM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요 기업은 뭐 말씀처럼 SK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반등이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나올 테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2분기부터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주가 움직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최근에 이 현대차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일각에서는 목표 주가 40만 원까지 올려잡고 있고 이러한 상승세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만 상반기 기준으로 주가가 4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이런 강세를 보이니까 기아차 역시나 강력한 흐름을 보이면서 25%가 넘는 주가의 상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주가의 상승세를 강력하게 이끈 건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세였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상반기만 해도 3조 원이 넘는 매물을 담아냈고요.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에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주가의 흐름, 이러한 흐름이라면 하반기에는 더 강력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이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기대된다라는 전망인데요. 사실 여러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주주 환원에 대한 강력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주주 환원율 25%에서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호재 내용에 단연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이 인도 시장 IPO일 텐데요. 아무래도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 소식에 정말 우리 주가가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안에서 수혜주 찾기에 정말 혈안이 오른 상황이었는데 가장 큰 수혜주는 단연 현대차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계획으로는 인도 시장 안에서 4분기 상장이 예상이 됩니다. 22억 달러에서 28억 달러가량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도법인 매출로 현대차에 3조 원 안팎의 현금이 유입될 전망입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왜 인도 시장이어야 하는지 지금 인도 시장의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인구 대국으로서 그 시장 자체의 성장성도 시장 자체 규모도 상당한 상황인데 자동차 시장의 규모도 엄청나다라고 합니다. 세계 3위의 자동차 시장으로서
기업으로서 큰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그 속도도 정말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연평균 성장률 22.4%로 정말 앞으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풍부한 전망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인도의 특징을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정말 소수의 차량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조 원가를 낮춘 그리고 수익성을 높게 올릴 수 있는 아주 풍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 자체적으로 관세 장벽을 좀 탄탄하게 해놓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이 관세 장벽 때문에 신차 보호 그리고 부품에도 정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된 제품들에는 너무 비싼 관세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현지 공급망 구축이 필수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되는 시장 안에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법인을 내놓듯이 현지 공급망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도가 중국 제조사의 진입을 제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좀 견제한다 하는 부분에서 한국이 또 큰 수혜를 받지 않을까, 반사 수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성공적으로 장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가장 큰 수혜주는 현대차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또 함께 살펴보자 하는 섹터는 바로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주요 부품사 가운데서 인도 법인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화신이 18%, 서현이와 16%, 성우하이텍 13%, SL 11%로 현대차의 인도 법인과 함께 좀 강력한 힘을 보일 자동차 부품주여서 이러한 종목들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플래토의 김덕호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덕호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국콜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7% 가깝게 급등세 7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이 오늘 핫한 이유가 아마 아마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반짝 상승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시장이 사실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이전에도 제가 K뷰티 쪽 계속 주목을 하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한국콜마라는 기업은 결국 이제 화장품 완제품보다는 우리가 원료 쪽 이쪽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후행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삼성동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K뷰티 컨퍼런스 셀러데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마존과 함께 지금 이렇게 등판을 해서 이제 주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한국콜마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장악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더 발표를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초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오늘 이제 6%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쉽게 이제 주가를 좀 더 탄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도 뭐 볼린저 밴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상단선에서 지금 거의 거래가 지금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벤트 가능성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주목을 했을 때는 올해 한국콜마 같은 원료 기업들도 충분히 주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영업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좀 재밌는 분을 한 분이 이제 또 영입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서 2022년도부터 이제 콜마라는 이 글로벌 상표권을 인수를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미 기술 영업센터를 또 설립을 했고 지금 현재 미국의 북미에 2공장을 또 이제 신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를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번 이제 아마존과의 협력 관계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주가 움직임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인가요? 2주 전이군요. 13일에 이제 글로벌 영업 청괄로 이제 필립 워너리라는 분을 이제 좀 영입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인터코스에서 이제 최고 경영자로 이제 근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업계에서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뭐 에스티 로더라든가 뭐 여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셨던 꽤 베테랑의 역량을 좀 가지고 계시던 분인데 이분을 영입을 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이 북미 기술영업센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다고 돼 있다 보니까 차후 이제 한국콜마가 가져올 수 있는 ODM 시장 부분들은 좀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1분기도 이제 뭐 한국콜마가 북미 법인 매출이 한 160억 정도로,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좀 소폭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의 우려는 오히려 2분기에 신규 고객사 영입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콜마,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서는 조금 손바뀜이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좀 주목을 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는 한국의 TSMC라고 불리더라고요. 거의 뭐 그렇죠.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는 화장품 업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손바뀜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그때 주가가 괜찮을 테니 그때 접근해보자. 다만 오늘 시장에선 반짝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기업은 참 좋은 기업일 텐데 결국에는 주가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로닉인데 반정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셨고요.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좀 수급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3% 가깝게 하락세 10,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정미 소장님께서는 이 기업을 마켓 무버로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상승과 하락이 좀 크게 보여준 것도 있기도 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가 오래 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어느 정도는 이러한 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지금 뭐 변동성이나 이런 게 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비중 축소에 대한 시점도 지금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맞다라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하이로닉, 그러니까 전일 이제 RF 마이크로니트 기반의 이제 범용 전기 수술 의료기기에 대해서 미국의 FDA 승인 소식이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좀 내용들을 보면은 고주파 에너지를 통해서 통증을 완화해주는 의료기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뭐 분위기를 봤을 때는 결국은 의료기기 쪽에 대한 분위기를 좀 어느 정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신경을 쓰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기존의 핸드피스 4종류에 좀 더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새로운 뭐 제품이나 그런 건 좀 아닌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해외 쪽에서 이미 좀 호응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미용기기 쪽을 많이 포커스를 잡으셔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용기기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M&A 가능성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이시스 메디컬의 경우에는 이제 공개 매수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전일 때는 그 클래시스가 이루다의 흡수합병 결정을 좀 진행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뭐 클래시스가 이루다의 좀 지분을 어느 정도 가져왔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흡수합병 쪽에 대해서는 원래 좀 예정된 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M&A 분위기 쪽에서 굉장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미용기기나 의료기기 쪽은 계속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 들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뭐 M&A나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면은 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 중간에 엑시트할 수 있는 물량들도 계속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의료기기든 미용기기든 그쪽에서 그 일반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 VC를 통해서 투자를 좀 많이 받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엑시트하는 시점에 따라 굉장히 좀 주가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만약에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게 된다 한다면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주가가 그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하면은 언제든지 그 청구권 행사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로닉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M&A 가능성이나 이거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러한 이슈 때문에 탄력을 좀 붙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굉장히 좀 많이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현 시점에 대해서 추가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전략을 통해서 일부 좀 수익을 좀 실현을 하신 다음에 추가 상승에 따른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좀 위험할까요? 신규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은 맞습니다만 그렇다면은 뭐 적은 비중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2월 달에 무상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러한 그 형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상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마켓무버에서 이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 반조미 소장님의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역시나 말씀처럼 좋은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주가적으로 약간 불안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도 어제 상한가인데 오늘 시장에서는 25% 이상 하락세,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56,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는 56,200원대까지 빠지기도 했었는데 이 기업은 아무래도 이제 뭐 신작 출시에 대한 뭐 호재 소멸 때문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빠지는 걸까요? 사실 이제 데브 시스터즈가 어제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뭐 미국 그리고 캐나다 뭐 한국에서는 이제 뭐 앱 시장에서 1위로 지금 등극을 한 만큼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의 탑이 기존의 쿠키런 IP를 활용을 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 같이 할 수 있는 뭐 공동 협업 게임으로 이제 바꿔보자. 그러니까 쿠키런이 옛날에는 그냥 내가 캐릭터 하나 모아가면서 그냥 내가 혼자 깨는 그런
혼자 하는 재미에서 거였죠. 좀 네. 제한적이었는데 협동 게임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상당 부분 인지도가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들은 좀 미처 예상은 하지는 못했었는데 오히려 한 6만 5천 원 선 정도까지 조정은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물은 좀 과잉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게임주들이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꽤나 좀 선전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나마 IP 부분을 좀 강화를 했었던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에 뭐 뿌리 스튜디오 사태 이후부터는 사실상 팬덤을 좀 많이 잃으면서 주가 조정이 나왔었고 NC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작 기대감들은 계속 나왔었는데 또 다시 한번 과금 유도형 결제 게임들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팬덤을 많이 잃었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도 어제 이제 매수는 최대한 자제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게임 시장 자체가 아직 매기가 좀 빠르게 순환매가 돌기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일단 데브 시스터즈가 그래도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즉 그러니까 IP 지적재산권을 활용해서 신작을 만들고 여기에 대한 굿즈까지도 출시를 한다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지금 기업의 평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절하가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이평 기준으로 좀 그러니까요.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단기간에서의 조정은 여기서도 한 추가적으로 한 2, 3천 원 정도 좀 하향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내가 게임을 잘 모른다. 뭐 옛날에 내가 알고 있던 게임주라고 하면 뭐 NC소프트, 뭐 넷마블, 넥슨, 그러니까 3M 기준밖에 모른다라고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차라리 데브 시스터가 그래도 조금 양호한 실적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 자체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매출 규모가 주말 지나고 나면은 더 이제 그 추정치가 올라간다는 의견도 있던데. 일단 뭐 지금까지 이 모험의 탑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이제 사전 이제 CBT를 진행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 클로즈 베타에 진행하셨던 분들의 그 답변도 95% 가까이가 이제 다 긍정적이다. 이거 그래요? 기대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그 구글 플레이 앱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26일 날 런칭인데 다 이제 거기에 댓글들이 25일까지 댓글들밖에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뭔가 불만이 있었다면 26일 날 이거 잘못 만들었다. 욕이 엄청 달릴 건데 이 내용이 아직 없는 걸로 봐서는 이미 이제 클로즈 테스트 재밌게 때 하고 있다. 했던 분들이 이거 기대된다 하고 다 댓글 넣으셨던 분들이 다 그냥 그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부분들이 좀 데브 시스터즈 입장에서는 뭐 실적 부담은 조금 더 덜어질 수 있는 기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이 모험의 탑을 만들었던 이 하부 스튜디오, 그러니까 여기 관계자들도 지금 이번에 새로운 IP를 도전을 해서 이번에는 서브컬처, 그러니까 수집형 RPG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뭐 아까도 제가 뭐 그러니까 과금 유도형 게임 자체에 대해서 뭐 사실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가장 빠르게 수익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다 그죠. 보니까 이 모델을 채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에서도 이제 신작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구상 단계에 있고 이번에 이제 UI UX 부분에서 이제 인력 채용을 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작 기대감은 내년을 통해서 좀 접근을 하시되 일단 쿠키런의 모험탑을 기반으로 이번 2분기 때 실적에 3분기 실적이 반영된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쿠키런이 일단은 흥행에 성공을 한 듯한데 아직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브 시스터즈의 주가는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에서 25% 넘게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주가 변동성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유정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제 장마를 앞두고 있고 폭염까지 좀 견뎌내야 하는 이러한 여름에는 단연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을 했는데 이제는 여름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이슈. 그래서 전선 관련주,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포인트에서는 변압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변압기는 전기를 옮길 때 저항이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인데요. 이 발전소에서 송전을 하게 될 때는 전압을 높여야 하고 배전할 때는 전압을 낮춰서 그 사용할 때마다 이 전압을 좀 계속해서 바꿔 사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변압기를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재생에너지는 아무래도 여러 군데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변압기 설치가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사용이
수요량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변압기의 수요가 더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변압기 어떤 수요를 가져가게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슈퍼사이클이 이 전력 관련주 슈퍼사이클과 함께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전력의 초호황기가 이전의 초호황기에 비해서 더 길고 더 오래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사이클 그리고 특히나 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소 수요 급증 때문에 이 변압기도 전력도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변압기의 산업 사이클 그 호황기도 여름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변압기의 사이클을 살펴볼 때는 미국의 흐름과 완벽하게 좀 정방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한국 시장 안에서 변압기도 조금 더 집중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 최근에 미국 시장 안에서 수입 단가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2월 수입 단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상승하는 수요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도 변압기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그 움직임, 시그널이 먼저 포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미국향 수출주는 계속해서 더 힘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강력한 강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상으로 확인을 해봐도 지금의 전반적인 전력 수요량으로 확인을 해봐도 이제 변압기의 전성기는 더 강력하게 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다른 전력 관련된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특히나 이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 다른 송전 변압기 그리고 배전 변압기가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에 비해서 저평가된 상황이어서 이 시점 안에서 조금 더 관심을 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표적인 변압기 관련주로는 대형주로 일진전기가 잡히고 있고요. 좀 크게 움직인 대원전선, 현대일렉트릭, 효선중공업, LS일렉트릭, 재룡전기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또 새로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 흐름과 함께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력 쪽에 꽤나 잘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적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기업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숲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3% 이상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12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이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만은 입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냥 한글로 숲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영어로 숲으로 해놔가지고 저 찾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만 일단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프리카 TV에서 상호가 좀 변경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기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업 가치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제 사명을 변경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네. 일단 지금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기도 하는데 스트리머 하면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1인 방송 미디어 그 체계를 갖추고 그걸 통해서 매출이 좀 일어나는 구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2분기에 대해서는 트위치 사용자 플랫폼 이전 효과 그리고 광고 매출 급증에 따라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는 좀 동의를 하지만은 이게 광고 매출 급증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태국의 현지 상위 스트리머 콘텐츠가 늘은 것으로 좀 알려졌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결국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되는 상황은 맞기는 하지만은 과연 이 치지직 트위치를 통해서 옮겨온 이러한 흐름들이 과연 얼마나 실적에 대해서 견인을 해줄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은 계속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든 해외 쪽에 대해서 부각되는 모멘텀이든 다 있기는 한데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리스크도 지금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카카오 엔터 산하에 있는 매니지먼트 숲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표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카카오가 계속 좀 소란스럽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숲을 통해서도 이렇게 상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사회적으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의 매니지먼트사에 투자를 한 것도 카카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제발 카카오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지금 숲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는 결국은 지금은 파리 올림픽 개최에 따른 수혜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 TV 때
였을 때도 올림픽 수혜주로서 많이 불렸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파리 올림픽의 경우에는 뭐 구기 종목이 한 종목 빼고는 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올림픽에 대해서 수혜가 기존부터 좀 붙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치킨보다 이게 더 잘 갈까요? 치킨이 더 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쑥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기업은 좀 특징적인 게 기관의 수급이 계속 붙고 있다라는 점이 꽤나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7거래일 동안 하루 빼고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있으니까 이러한 좀 계절적인 수혜주도 미리 봐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9% 넘게 상승세. 오늘 좀 특징 종목인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이번에 이슈가 나왔죠.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글로벌 탑10 이제 백신 CMO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게 그죠. 되면서 여기에 좀 수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이제 17일 날 나왔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독일의 제약 기업인 이제 클로케 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이 자회사인 IDT 바이오로지카의 경영권을 60%를 가지고 오는 게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여기에 좀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지금 기존 주식과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약 3,390억 가량이 지금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강화를 하게 되지만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40% 물량은 이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 독일의 클로케 그룹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결국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백신에 대한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이제 좀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물론 이제 주가 부분들은 상장 이후에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좀 주목을 못 받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그동안 쥐고 있던 현금 보따리를 풀었다라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좀 하려고 한다라는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즉각적인 2배 수준의 매출 신장과 그리고 유럽 시장 공략을 좀 핵심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좀 거래량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매물 출회를 좀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여러 가지를 도전을 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일단 백신 기업 공정에서는 그래도 AI를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 바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를 좀 계속 향방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뭐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보다 훨씬 더 좀 양호하다라는 지평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 IT의 부분들에서의 실적은 3분기 1회부터 본격적으로 좀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세가 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이제 한 6만 원 선 도달까지 됐을 때는 한 번 정도 매도를 하셔서 일단 손실폭을 좀 좁혀가는 방향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거래량 자체가 뭐 지난 250일 거래일 중에서는 지난 8월 이후의 거래세보다는 사실 이제 물량들이 많이 지금 흡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조금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해서 뭐 CMO 쪽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FDA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 관련된 규정을 이제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쪽 임상을 계속 도전을 하고 있었던 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의 좀 매수가 다시 더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시다면은 뭐 좀 빠른 이탈을 좀 권고드리고 싶지만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당분간의 보합권 움직임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일단 차익 실현을 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한 관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는 않으시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주가 탄력을 좀 강하게 가지고 갈 만한 어떠한 좀 트리거 포인트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인데 오늘 요런 좀 정책 테마주 동해 관련주들은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다시 올라가겠죠. 이러한 맞습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위로 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동성을 통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개츠 장비용 피팅 밸브 전문 업체이긴 한데 석유, 화학, 조선, 해양, 방산 등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수소와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좀 많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OFC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의 내용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뭐 태양광이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에 좀 특이점이 있다면 2023년 그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은 KOC라고 해서 그 중동 지역의 국영 석유 기업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벤더 기업으로 좀 등록을 했던 이력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엑슨모빌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품을 공고하기 위한 사전 벤더 등록 절차와 그 현재 에이전트 계약 등을 좀 진행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수소와 관련된 연관점을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추후에는 시추와 관련된 이슈들도 복합적으로 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가가 이제 7,000원이었는데 그 아래로 좀 내려왔다 올라온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간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적은 비중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좀 길게 가져간다 싶으면은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는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반조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어쨌든 뭐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 시가 자리를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좀 하락 개수가 좀 늘어나면서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좀 이어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PCE 물가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선물 시장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는 외도독 현상이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에서 시간 내에서 마이크론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다 보니까 미국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좋지 못했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시장의 움직임들은 다소 좀 루즈한 흐름들이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수급이 좀 없는 상태에서 여전히 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종별로 흐름들을 본다라면 반도체가 쉬어가는 자리에서 전력주라든가 뭐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오늘 좀 시장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의견 주셨던 또 대한해운 급등 흐름 나왔는데 오늘 어떤 겨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력 관련된 모멘텀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 전선과 강 케이블 생산업체인데, 최근 미국 전력청의 샘플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전일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력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되돌림 구간에서 일목균육조상으로 구름대 돌파 자리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만큼 대한해운에 이어서 대원전선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월 27일 목요일 시장 마감을 4분여가량 앞둔 상황입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홍 차장님, 위즈웨이브의 이건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목요일 시장 지금 양시장 모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고 있었는데 그래도 코스피 낙폭을 좀 줄여내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되네요. 차장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역시 이 반도체 네. 쪽이 우리나라 시장에 차지하는 그러게요.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네. 걸 오를 때도 느끼지만 오늘처럼 이제 이 변동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보합세를 계속 좀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수도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쪽이 올해 상반기부터 이 관심을 많이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의 전체 쪽 영업이익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까지 육박을 했거든요. 불과 이제 뭐 작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20% 이하 쪽에서의 시장에서 이익 부분을 좀 차지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는 이 30%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봤을 때도 약간의 좀 그 양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단면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섹터별로 좀 올라가는 부분이 오늘 뭐 화장품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지만은 기존의 이 주도주 내에서의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 봤을 때 외적인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내적인 호재도 많이 없다라는 게 좀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실적 발표가 좋아지고 있는 우상향 추세로 그려지고 있지만은 역시 또 이제 전망치가 좀 낮게 나와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부분이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이면 이제 2분기도 끝나잖아요.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좀 상향되고 있는 뭐 그런 기업들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으면서 뭐 반도체 또 자동차, 화장품 이런 기업들 계속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반도체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힘이 좀 확인이 된 하루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뭐 마이크론 실적 전망치 때문에 낙폭이 가져왔던 그 부분의 영향으로 22만 원대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낙폭을 많이 줄인 상황인데 우리 양시장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지수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금 0.37% 하락하면서 2,78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낙폭을 계속 줄여가다가 다시 한번 2,800선 터치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 내일 또 한번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0.31% 하락하며 839선 지나갑니다.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여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체크를 해보면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담아내면서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가 너무도 강력하게 덜어냅니다. 어제에서 오늘까지 1조 원이 가까운 매도세를 보이면서 오늘 양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27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도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다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2,700선에서 800선까지 거침없이 올라오던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최근 시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한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또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국에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를 필두로 다시 한번 시장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땠을지 먼저 마켓 스캔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 센터 쪽이 좀 강했습니다. 1.4% 그리고 실적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K전력 쪽이 4.6% 이상 급등 흐름이 나왔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강한 업종, 조선업종 오늘 시장에서도 1% 가깝게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백신 업종도 역시나 마찬가지 0.58%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오늘 또 하이젠 RNM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장을 하면서 11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공모 기준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비만과 당뇨 관련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펩트론이 22% 넘게 급등세, 옵투스제약이 18% 넘게 급등세, 가온전선도 15% 넘게 급등세 흐름 나왔고요. 재룡전기도 13%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험업종이 2.3%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조선업종이 1.1%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또
거래량 실린 기업들 함께 살펴보면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대원전선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는 만큼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세명정이 23% 넘게 급등세, 웨이버스가 오늘 시장에서 9.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부터 대형주 흐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29% 약보합권 2,78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800선이 여전히 저항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0.4% 하락하면서 838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 대형주들의 흐름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주가를 지켜냈느냐 그 여부인데 오늘 SK하이닉스 약보합 수준, 삼성전자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81,600원대에서 삼성전자 이 거래 마감했는데 간밤 증시 마감되고 난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했고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 증시는 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만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보다 약간 좀 미스가 나면서 간밤 시장의 투자자들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매물들을 출회를 했는데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주가를 잘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LG엔솔은 0.9% 하락세, 현대차 기아 오늘 강했는데 보시다시피 기아가 이제 시가총액 5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얼마나 강한지를 시가총액의 순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3% 가깝게 상승세, 기아는 14만 1,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이름 함께 만나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그 이외에는 일제 하락했고요.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오늘 네이버 주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공모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네이버 좀 내렸고요. 1.7%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여전히 17만 원대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삼성물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이외에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엔캠이 8% 넘게 급등세, 말 그대로 코스닥은 롤러코스터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엔캠은 급락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 24만 3,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도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좀 여러 가지 변동폭이 보이는 기업이 삼천당 제약 그리고 HPSP, 리도공업까지인데 오늘 HPSP가 3% 넘게 내리면서 오늘 HPSP가 4만 원대 이탈했네요. 3만 9천대까지 내려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다만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0.3% 강보합권 5만 1,4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2% 가깝게 급락하면서 8만 8천원대까지 내려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 시장,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양시장에서 모두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확인이 되었고 이러한 흐름 안에서 이제 또 내일은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내일의 방향성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이제 내일 시장 또 어떻게 좀 대비해 보시면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네. 오늘 뭐 SK하이닉스나 이 삼성전자가 조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이 종목들을 더 매수를 해야 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가 뭐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뭐 종목별 차별화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아쉽긴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에 대한 유동성 계속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추정치 또 이제 종목들이 뭐 코스피 그동안의 이 추정치를 앞지르는 섹터 같은 게도 굉장히 좀 적거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역시 실적이 뭐 나오는 부분에 있는 종목들이 물론 이제 선반영 됐던 감은 분명히 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우호적인 부분을 바라는 부분은 예전만큼의 이 통화 정책이 지금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제가 최근에 좀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제 조선업종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조선업종은 뭐 새로운 이제 주도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환율 수혜주를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반도체로 보고 있지만 이 조선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다 달러로 거래가 되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기업들이 해외 쪽에서 수출하는 비중이 많아지는 만큼 이 환율에 대한 수혜 부분은 분명히 좀 이번에 2분기 또 이제 하반기까지 그 전에 몇 년 전에 수주 잔고를 봤을 때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섹터별로 집중한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참 이렇게 변동성이 강력할 때는 역시나 좀 실적을 기반으로 중심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대표님도 이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인데 SK하이닉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모아가는 전략을 한번 삼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일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섹터별 장세 안에서 차장님께서는 조선주를 새로운 또 선호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내일 시장 안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은 내일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내일은 좀 올라와야 되겠죠. 그쵸. 일단 지금 오늘 뭐 네. 그 3등 기업의 시간의 하락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장 영향을 받는 거가 사실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예, 실적도 잘 나왔고 전망치가 좀 안 맞는다고 해서 네. 예, 이렇게. 좀 빠졌다는 게 좀 사실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오늘도 여전히 4% 장중에는 4% 넘게 빠졌다가 다시 보합권으로 올려놨죠. 예의상 한 500원 마이너스로 끝낸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여전히 샀고요. 삼성전자는 오늘 또 외국인들이 거의 한 480만 주 가까이 샀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은 오늘 5천억 가까이 샀는데 거의 대부분이 반도체를 샀다라는 부분이고 일부 이제 자동차 여전히 또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데 기아는 안 사고 현대차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제일 주도 섹터 하반기에 주도 섹터로 보는 거는 반도체가 맞고요, 여전히. 이거에 대한 잡음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사서 모으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바이오 섹터 조정 시 매수 관점 여전히 유효하고 그리고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새롭게 이제 지금 주도주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쪽은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조선, 자동차, 뭐 전력기기도 요즘에 다시 또 올라가죠. 수출주들도 여전히 지금 반도체 가실 때마다 올라옵니다. 화장품도 오늘 뭐 CNC 인터내셔널 비롯해서 주로 ODM, OEM 업체 중심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또 하나 이제 미용 의료기기도 꾸준히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꾸 이벤트가 나오긴 하는데 원텍이나 비올 같은 종목들이 여전히 조금 뭐 쉬고 있죠. 이런 종목들 여전히 좀 주목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펩트론이 뭐 히트를 쳤습니다. 22% 상승을 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서방용 이슈 언제 뭐 발표가 날지 모르겠지만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 오늘 나머지 바이오텍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쉬었는데 또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좀 루머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 가지고 빠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뭐 내일 정도가 되면 다시 또 돌림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도 주목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오늘 좀 밀렸던 종목들, 기존의 주도주 중에 밀렸던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반도체 섹터의 강세는 계속 지켜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지수상으로는 소폭 밀렸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2위 기업에 각각 차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강세에는 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흐름이 좀 체크가 되기도 하고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자동차, 전력기기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도주들도 계속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살짝 밀린 주도주, 이제 앞으로 올라올 주도주를 좀 관심 있게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지 공략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내일 또 자동차 부품주인 서현이화를 잡아주셨는데 사실 현대차가 오늘 또 강력하게 올라주니까 자동차 부품주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이슈로 더 힘을 받게 될까요? 우선 말씀하셨듯이 네. 이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이 자동차 부품주들 다 잘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몇 개 종목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게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서현이화라고 볼 수 있겠고, 뭐 화신, 뭐 SM, 뭐 서현이화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현대차 그룹을 고객사로 지금 몇십 년간 계속 유지를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뭐 그런 점에서 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에 대한 전망치 또 생산 또 이제 외부적인 뭐 주주하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 좋은 모멘텀을 이 관련 기업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은 뭐 바스켓에서 묶어서 매수 관점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상승률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서현이아 같은 경우는 뭐 인도 법인 쪽에서의 이제 현대차에 대한 상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또 이제 화신 다음으로 영향을 긍정적 이슈로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서현이아 같은 경우에도 인도 또 이외에 뭐 미국, 멕시코 계속 신규 공장을 건설하고 있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이 공장을 증설할 때마다 거의 뭐 같이 옆에서 이제 공장 증설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뭐 그만큼 이제 이 내장재에 대한 이 현대차 그룹 안에서의 위치 그리고 그 독점이라기보다도 그런 시장의 현대차 그룹과의 고객사로 면에서 봤을 때는 내장재 쪽에서는 서현이아가 제일 좀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도 쪽을 좀 얘기하겠지만은 우선 그 인도 쪽 같은 경우에도 여러 지금 법인이나 공장에 대한 설립을 인수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 쪽에서의 진출 부분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저는 약간의 덜 부각된 느낌이 좀 있었는데 뭐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인도 법인 상장과 함께 서현이아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주가에 좀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 모든 부품주가 상승을 하는 게 아닌 만큼 잘 골라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의 모멘텀도 강력하고 인도 법인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하나입니다. 내일 어떤 흐름 가져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표님께서는 내일 네오셈을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좀 뭐 기회다. 기회죠. 예, 오늘 올라가려다가 형님들이 쉬니까 같이 쉰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뭐 테스트 기업들 굉장히 주가 좋죠. 뭐 오늘도 테크인 같은 경우는 급등을 했는데 그 종목들처럼 HBM 관련된 검사 장비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CXL 관련돼서 테마로 엮여서 올 3월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그냥 단순 테마가 아니라 CXL 관련돼서 1.1 버전에서 디램 검사 장비 이미 삼성전자 납품했던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2월 달에 납품해서 아마 3월까지 주가가 좀 달린 것 같은데 그거 이제 2.0 버전을 7월 초에 납품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오히려 그 기사 보고 좀 파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CXL 말고 SSD가 요즘에 좋죠. 그것 때문에 랜드가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공정 테스트 전문 기업인데 SSD 랜드 관련돼서도 테스트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이쪽도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갖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가 검사 장비 단에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력이 삼성전자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를 뭐 SK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를 더 활발하게 한다고 봤을 때는 네오셈이 그 효과를 좀 누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오셈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내일 장안에서 그 기회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독일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 IDT 바이오로지카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CEO 기자 간담회에서 IDT 바이오로지카 지분 60%를 3,390억 원에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IDT 바이오로지카는 총 6,560억 원 규모의 기업 가치를 가진 글로벌 기업입니다. 공정 분석법 개발과 함께 임상부터 상업 단계까지 백신 바이오 전 영역의 원액 및 완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미국의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수준의 제조 인프라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재용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좋은 회사를 좋은 가격에 살 좋은 기회라며 추가적인 M&A도 열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이젠 RNM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하이젠 RNM은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 기업입니다.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등에 쓰이는 서보 모터, 감속기 등 액추에이터 구성 부품들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자체 개발합니다. 주가는 장 초반 2250원까지 오르며 3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공모자금은 로봇용 구동 모터 및 액추에이터 양산, 본사 공장 증설, 다양한 산업의 액추에이터 공급을 위한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포배양 배지 개발 기업 엑셀세라퓨틱스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IPO 간담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지는 세포를 배양하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 역할로 바이오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입니다. 엑셀세라퓨틱스의 주력 제품은 3세대 화학 조성 배지 셀커입니다. 3세대 화학 조성 배지는 모든 성분이 화학적으로 규명된 원료를 사용해 개발 및 생산됩니다. 이의일 엑셀세라퓨틱스 대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3세대 화학 조성 배지는 기존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이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준비해뒀습니다. 2024년 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하반기 증시 대전망. 이번 주 토요일 29일 오후 1시에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리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에 강연회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석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도 더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